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의문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음 기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발음 기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의문 체계를 한번 진도를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쭉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제일 먼저 발음 기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발음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말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모든 기관을 우리 발음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음 기관을 우리 이제 수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조음 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조음 기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떤 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조음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음이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 날개 부분에다 정리해봤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청을 통과한 소리를 입안 어디선가 막든지 아니면 장애를 일으키든지 조정을 하는 과정을 이걸 조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조음이라는 건 소리를 만든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를 만드는 과정,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 이런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조음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그림의 과정을 한번 쭉 봐주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기가 폐예요. 그래서 폐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이건 성대예요, 성대. 자, 폐에서 나온 공기는 여러분 이제 목청을 지나서 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칸에는 목청이라고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목청에서 나온 소리는 어디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게 되냐면 자, 여기서 공기가 쭉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이 이 샌립천장과 여린이천장이라고 하는 이천장이에요. 그러면 그 이천장의 부분들을 쭉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 이제 이천장, 그래서 그 이천장을 두 개로 나누면 샌립천장과 여린이천장 소리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천장에서 맨 앞부분에 해당해가지고 여러분 이 발음에서 사용되는 것이 주로 어디냐? 그러면 이천장 위쪽에 있는 이 윗잇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윗몸이 바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음에 사용되는 것들 중에서 윗니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윗니하고 혀끝이 만나서 소리를 대부분 낼 거예요. 그러면 그 윗니는 이가 바로 조음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도 가볼게요. 발음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이 바로 혀끝, 혓바닥, 혀뒤, 혀가 바로 이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혀도 우리 조음 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입안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입술을 거쳐서 소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두 입술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두 입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랫입술, 윗입술을 입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조음 기관은 크게 6가지다. 그 6가지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리를 다시 한번 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색깔을 노란 색깔 펜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윗입술부터 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윗입술, 윗잇몸, 그 다음에 샌립천장, 여린이천장.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소리를 낼 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음기관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수동체의 조음체에 상대역, 그 움직이는 거에 상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잇몸, 입천장, 입술에서도 윗입술 이게 고정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 이 아랫입술, 혀 이 부분은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부분을 능동부
능동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기관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아랫입술, 그 다음에 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정부와 능동부가 어떻게 만나느냐, 고정부와 능동부가 어떻게 부딪혀서 얼마나 좁아져서 소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발음 기관이 다르게 움직임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발음 기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발음 기관에 대해서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부분을 보냐면 아랫부분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소리 부분 한번 볼게요. 말소리의 생성 과정에 해당하는데요. 말소리는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가 아까 봤던 목청, 후두, 울구두막에, 모간, 이방, 코안을 지나서 아까 봤던 우리 여러분 저 위에 있었던 여러 기관들이 있었죠. 그 여러 기관의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발동부와 발성부와 조음부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발동부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 폐에서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폐에서 음성을 만들기 위해 공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발동부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발동부가 여러분 이제 폐에서 공기가 올라오다 보면 여기 목청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 이 목청을 지나는 과정에서 울림과 세기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음부라는 건 우리 아까 조음이라고 하는 말 배웠죠? 조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리를 그렇죠,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 조음 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소리의 생성 과정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내용을 좀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음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음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음절은 음운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여러분 최소 발음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분명 음운 체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음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음절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있냐. 최근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음절을 활용해서 음운 변동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음절의 개념과 음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음운보다 음절을 먼저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삼음절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개념을 서술형으로 혹은 단답형으로 쓰실 거예요? 맞아요. 음절은 세 글자예요. 세 글자. 그치? 글자 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음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글자의 개수를 말할 때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글자의 개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는 여러분 음운 변동에서 배울 때에는 발음할 때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발음할 수 있는 덩어리들을 음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최소의 발음 단위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덩어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음절이라는 건 여러분 표기의 기준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발음의 최소 단위다 보니까 얘는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음절이에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닭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 닭을 여러분 그냥 혼자 발음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닭을 혼자 발음할 때는 그냥 닭 해서 기역 소리가 나는데 이 닭이 만이라고 하는 글자랑 결합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있는 미음 때문에 앞에 있는 리을은 탈락을 해버리고 기역이랑 만나서 이음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실상 닭이라고 하는 표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당이라고 하는 발음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로 인해서 음운이 발음이 될 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달라지는 게 음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음절을 가지고서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나 혹은 내신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혹은 출제자들이 발음하고 표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니?
혹은 발음에 대해서 어떤 변화 양상으로 음절이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기와 발음은 다른 개념이고 음절은 글자 수에 맞춰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법에서는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음절의 수는요. 여러분 내가 발음하는 수니까 나중에 뒤에서 선생님 모음체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여러분 음절의 수는요. 모음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의 모음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 음절의 개수도 달라질 수 있고 모음에 따라서 음절이 구성되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모음체계 가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음절은 음이랑은 관련이 있냐? 음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음이랑 관련이 없는 단위를 얘기하고 음이의 최소 단위는 우리 뒤에서 배울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최소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음운들이 모여서 이제 최소 단위, 발음 단위, 음운이 모여서 발음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형태소예요, 형태소. 자, 그러면 여러분 음절의 기본 개념을 좀 정리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음절 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절 구조가 뭐냐? 여러분은 이 음절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음절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의문론적으로 음절은 보통 여러분 뭐와 뭐의 관계로 이루어지냐면요. 여러분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하얀색으로 쓴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그쵸? 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맨 앞에 머리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 하얀색으로 쓴 부분을 바로 초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죠. 이 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음이에요. 그러면 이 모음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우리는 중성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중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니은을 받침에다가 썼는데요. 이 받침을 우리는 이제 받침에 들어가는 자음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는 이건 맨 마지막 끝에 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종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글자를 쓸 때 앞에 자음, 모음, 그 다음에 또 받침으로 들어가는 자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초성, 중성, 종성이 어떻게 모여있는지에 따라서 음절을 4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음절을 4개로 구성을 하게 될 때 그 구성의 구조 하나, 둘, 셋, 넷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예 라고 발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얘는 중성으로만 글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성으로만 글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냐라고 했을 때 중성 앞에 기역 들어가 있고 야 앞에 니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성 앞에 초성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라고 하는 글자에 받침 기역을 선생님이 써놨어요. 그러면 어하고 아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성에다가 여러분 누가 들어가냐면 받침이 들어가서 종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마지막 감동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여러분 중성 들어가 있죠. 오라고 하는 중성 앞에 뒤에 모두 자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초성과 그 다음에 중성과 그 다음에 종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음절 구조다. 음절을 이루는 구조는 뭐냐? 이 4가지로 구성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아 할 때 이응, 예 할 때 이응, 그 다음에 아 할 때 초성 자리에 이응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초성 자리에 이응은 단순히 모음만, 중성만 표기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그 앞에 발음을 할 수 없는 이응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은 의문이 아니에요. 즉 초성의 이응은 절대 의문이 아니다. 의문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의문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소리를 낼 수 없다.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한자를 좀 써야 되니까 음의 값이 갑가자를 써서 음의 값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초성의 이응은 우리가 절대 발음할 수가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면 우리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뿔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습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쵸? 모습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초성의 이응, 요 이응이 여러분 아무런 의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 리을, 이 세 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진 음절들의 단어에 해당하고요. 뿌리 같은 경우는 쌍비읍 우, 리을, 이, 즉 4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절대 비슷한 모형의 음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음절 구조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이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선생님이랑 이제 3번에 음절의 제약까지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음절의 제약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음절의 제약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음절은 아까 소리를 낼 수 있는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즉 발음, 그쵸? 여러분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발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발음을 할 때 초성의 발음을 하는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을 발음을 할 때 제약이 있고 종성을 발음할 때도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약이 뭘까? 자, 그러면 볼게요. 초성에는요. 최대 여러분 한 개의 자음만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초성의 자음 이응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우리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1학년 때 한글 맞춤법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고요. 1학년 때 여러분 우리 이제 중세문법을 하면서 고전문법을 하면서 두음법칙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도 했어요. 단어 첫머리에 오는 여러분 니은, 리을은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 첫머리에 오는 니은, 리을, 특히 현대국어에서의 한자음 니은, 리을은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을 발음하지 않거나 니은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여성이라고 하지 않죠? 여성이라고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초성에 어떤 제약이 오냐면 얘는 여성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초성 제약으로 나타나는 발음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 제약으로 할게요. 여러분 중성은 단모음이나 이중모음이 올 수 있는데요. 몇 개의 모음만 올 수 있냐면요. 한 개의 모음만 올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은 음절 하나가 모음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음 하나가 음절 하나를 구성하게 된다. 자, 그다음 마지막 여러분 수능은 요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종성의 제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최대 몇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냐면요. 이건 표기가 아니에요. 음절은 뭐가 기준이라고요? 발음. 맞아요. 발음이에요. 발음.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자음만 올 수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 자음은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응이라고 하는 여러분 7개의 이 자음만 발음을 허용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받침에 우리 키읔 소리 못 낸다는 거예요. 받침에 여러분 지읒 소리 못 낸다는 거예요. 초성은 그렇지 않죠. 초성은 한 개의
자음에 어떤 애가 제약은 없고요. 단지 이응만 오기가 좀 힘들다. 혹은 한자음에서 특이한 경우 두음 법칙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근데 얘는 무조건 7개로만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자, 한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받침의 겹받침, 즉 2개의 받침이 오는 경우는 발음을 2개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음군 단수다라고 하는 음운 변동이랑 이 음절 구조를 연결해서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개로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이제 음운 변동 가서 배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음절 제약이랑 연결이 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2가지의 내용이 종성의 제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에서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은요, 음절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음절에 여러분 이 제약 2가지, 이 2가지만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영상인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조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음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다음 2번째 영상에서 자음은 체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